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톡쇼가 시작됩니다. 성심원. 제가 알고 있는 성심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6월인가 7월 어느 날 저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일제 36년간 억압에서 벗어난 광복의 기쁨도 있었지만 가난과 혼란 속의 세월이었죠. 그때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서 미군을 상대로 박내봉이라는 친구와 구걸을 하고 있었죠. 왜 구걸을 했느냐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없죠. 돈 없지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이야 하하하 소리가 나오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죠. 배고픈 서름,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래야 배고픈 서러움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미군이 준 고깃덩어리가 어찌나 짠지 물에 씻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너희들 누가 데리러 왔는데 따라갈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20살 정도 돼 보이는 누나가 꼬마들 셋을 데리고 우리들 앞에 왔는데 말씨가 아주 강한 이북 사투리였어요. 어쨌거나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가다가 마음이 변했는지 서울역 옆에 있는 파출소로 들어가더니 저와 내봉이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경찰한테 말하고 꼬마들 셋만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경찰이 말하기를 너희들 갈 데가 어딨어? 하면서 빨리 너희도 따라가겠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파출소에서 나와 보니 꼬마들 셋을 데리고 염천교 다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우리 둘이 뛰어가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니까 그 누나의 입장도 곤란했는지 그러면 같이 가자우야. 그래서 누나와 꼬마들 셋과 우리 둘 모두 6이 걸어 간 곳이 지금의 중림동 성당 보호자 신부님이신 이우철 당시 31세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젊고 인자스러우신 신부님이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나를 신부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같이 있게 되는구나 생각했죠. 그때 어떤 분이 신부님은 독신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신부님 말씀이 그럼 날 보고 아저씨라고 해야 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부터 물리적이 아닌 사랑과 영적으로 부자지간이 되어 68년간 아니 앞으로도 우리 성심원 의원생들은 신부아버지 또는 아버지 신부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심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닦고 새 옷을 사다가 갈아입고 좀 크다는 저와 내봉이에게는 축구공을 사주시고 꼬마들에게는 작은 고무공을 사주시어 신부님 마당 사택에서 공치게 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니 밥 걱정, 옷 걱정,
잠잘 것 걱정 없으니 이게 바로 낙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피아노 잘 치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 출신의 신부님께서 왜 어렵고 힘든 성시문이라는 육아 사업을 설립하셨을까? 당시는 몰랐고 그 이후에 알게 됐지만 신부님이 돈 부수고 성인의 전기를 읽으시고 결심하셨고 설립 자금은 그 아끼시던 피아노를 팔아서 마련하시고 마지막으로 육아 사업의 재원인 어린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그 재원이 꼬마들 셋과 저와 네봉이인데 지금은 저 하나만이 성심원과 연락이 되고 모두 소식이 없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낙원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 신부 아버지 말씀이 자 이제 우리가 살 집으로 가자 하시며 택시 2대를 불러 신부 아버지 그 누나 저와 박내봉 그리고 꼬마들 셋 7이 택시 2대에 나누어 타고 중림동 성당을 출발하여 서울역 삼각지 이태원 보강동을 거쳐 서빙고 나루터로 하는데 도로가 포장이 안 됐고 비가 와서 택시가 진흙탕에 빠져 우리 모두 내려서 택시를 밀며 이제 성심은 가족임을 알게 됐죠. 서빙고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찾아간 곳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135번지였습니다. 와서 보니 집은 큰 2층 집이었으나 사람이 살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동네 이름 그대로 잠실, 즉 누에를 기르는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누에를 먹이는 뽕나무 밭이었고 집은 크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될 형편이었으며 일본인들이 누에를 키우다가 폐망하여 버리고 도망간 말하자면 적산가옥입니다. 요즘은 오래돼서 적산가옥이라는 말을 모를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 우리야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신부 아버지를 비롯해 목수 아저씨, 우리 꼬마 헬퍼들이 개미가 개미의 집을 짓듯이 일이 시작됐죠. 늦은 나이에 공부도 해야 되고 320문항이나 되는 교리도 배우고 도덕교육도 받고 예를 들면 주위의 도마도 밭에 빨간 도마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 있었지만 주인의 승낙 없이 따먹으면 안 된다는 등 그때 저는 비위가 약해서 도마도를 먹지 못했으니 자연스럽게 신부 아버지의 도덕교육을 실천하는 모범생이 된 것 같네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원생들의 생활은 많이 풍요로워진 것 같습니다. 노파심이겠지만 풍요로움으로 해서 나태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른 고양이는 줄을 안 잡고 배부른 사자는 먹이를 쫓지 않는다고요. 신부 아버지께서는 어린 우리들이었지만 자립을 강조하시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며 신사동 사거리 넘어 주흥동에 밭도 사서 농사일도 배우게 하시고 자동차 학원도 오픈하여
기술도 익히라고 하시고, 젖소 농장도 열어 거기서 나오는 우유로 영양도 섭취하며 낙농 기술도 익히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젖소가 무서웠지만 차츰 정이 들고 하니 소도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아 친해지고 해서 어린 우리들도 젖소에서 직접 젖을 짤 수 있는 기술도 익혔죠. 이렇게 1, 2년 살다 보니 가족도 늘었고, 아마 그때쯤 김도미나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나 싶네요. 식구가 늘다 보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우리 성심원은 사회사업시설이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독지가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갓 해방된 나라의 모든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니 도네이션, 즉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이제 시작된 성심원을 아는 분들도 많지 않아 신부 아버지의 걱정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창하신 것 같은데, 맨 입으로 성심원 도와달라고 하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심원 시작 후 3년쯤 지나 성극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세례를 신부 아버지께 받았는데, 당신의 본명이신 시몬을 저의 세례명으로 정하시고 내봉이는 베드로를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생각해보면 신부 아버지께서 누구를 편애하셨겠습니까마는 그래도 10자식 중에 관심이 더 가는 자식이 있듯이 저에게 당신의 본명과 같은 시몬을 정해주신 것은 아마 맏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졸업 후 먹고 살기 위해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특히 임종하실 때도 뵙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곳 미국에 와서 우리 잠실분당에서 성모회 활동을 하신 자매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 말씀이 제가 중동에 나가 있을 때 신부 아버지께서 우리 맏아들이 중동에 가 있어? 하시더랍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 저는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3000% 빠졌네요. 다시 성극 얘기로 돌아갑니다. 성극의 제목은 순교자 유베드로 유대철이었습니다. 1984년 성인 품에 오르셨으나 당시에는 순교자 또는 복자라고 했지요. 유베드로 성인은 우리나라 103인 성인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4살 때 순교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어린 나이에 포졸들에게 잡혀가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신 성인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형리들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형리들에게 하느님을 믿으라고 충고까지 한 성인입니다. 이 연극을 열심히 준비해서 순회 공연을 떠납니다. 용인 성당, 남곡리 성당, 미리내 성당, 안성 성당, 그 이외에 여러 성당에서 성극 공연을 하여 어느 정도 성심원이 어디에 있고
원장님이 이우철 신부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죠.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성극에서 주인공인 유베드로 성인 역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연극이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박수 칠 법도 한데, 저기 한 분 치시네요. 이렇게 평화스럽게 살던 중에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6.25 전쟁이 났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6.25를 인민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간 북침이라고 허무맹랑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이들이 있다니 한심한 일입니다. 6.25는 제가 직접 봤고 제가 신문 배달을 했기 때문에 신문사로 그날 신문을 받으러 가서 정확히 압니다. 1950년 6월 30날 새벽 2시 포탄 날아오는 소리에 놀라 잠옷바람에 신발도 찾아 신지 못하고 피난길에 나서게 됐죠. 날이 밝으면 다시 집으로 오겠다던 길이 영영 피난길이 되어 갈 곳이라고는 신부 아버지 본가밖에 없어 한 달간 걸어 신부 아버지 본가가 있는 충남 부여군 구령면 금서리에 도착합니다. 집은 전형적인 평화로운 농촌 가옥이었고 농사를 많이 지으시며 신부 아버님의 형님과 누님이 살고 계셨죠. 그곳까지 가는 동안 고생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것들 여러 명을 이끌고 가셔야 하는 신부 아버지의 심정, 먹을 것이 없어 들녘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새참을 얻어먹여야 했고 잠자리가 없어 추녀 밑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해가 뜨면 고단한 피란길을 다시 떠나야 했으니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슬픈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눈물이 나와 몇 번을 쓰다 멈추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의 성심원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참고 씁니다. 유일한 안식처로 알고 고생고생 찾아갔던 이곳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군에게 점령당하고 특히 지방 빨갱이들이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원생 중에 박성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야산에 가서 뗄나무를 하러 가다가 동네 이발관 벽에 붙여놓은 김일성 사진에 눈 알을 지게를 받치는 작대기로 찢었어요. 이것을 본 이발관 주인이 인민군 내무소에 보고하여 그 원생을 전기 고문하면서 너희 신부가 시켰지? 하며 고문을 당하다가 어린 것이 견디다 못해 그렇다고 허위 자백을 했고 그 이후에
신부 아버지께서는 갖은 고문과 폭행을 당하시어 저희가 니아가로 집으로 모셔왔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각해를 하시며 여기에는 약이 없어 인분이 약이 된다고 고모님이 인분을 걸려드리면 마시곤 하셨죠. 이렇게 불안한 생활을 하다가 3, 4개월 후 집을 찾아 성심원에 왔지만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은 말할 수 없으며 집이 크다 보니 인민군들이 본부로 쓰고 있어 인민군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미군 폭격기에 폭격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살죠. 그때 신부 아버지께서는 부여의 야산에 피신하고 계셨죠. 1950년 9월 28일 국군이 인천 상륙전으로 다시 서울을 찾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집으로 돌아온 다음해인 1951년 1월 엄동설한 겨울에 다시 피랑길에 오릅니다. 이때는 6.25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린 동생들은 열차편으로 미리 대구로 보냈으나 저희 또래는 걸어서 또다시 피난길을 떠났으니 추위와 배고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피난길에 있던 우리는 충남 온양온천 피난민 수용소에 3개월간 있다가 다시 성심원으로 올라와 생활이 시작되지요. 불타버린 성심원도 미 8군 군종신부님이신 케네디 신부님의 도움으로 2층짜리 성심원사를 다시 짓고 아마 이때쯤 김의경 선생님이 오신 걸로 압니다. 김의경 선생님, 한마디로 똑소리 나는 선생님이셨죠. 원리 원칙, 젠듯한 생활 규범이나 매일 아침 5시 기상시간에 손잡이 달린 종 들고 오셔서 각방 침실문 열고 깨울 때는 이야, 선생님은 잠도 안 주무시나 했고 6시 매일 미사 시간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시는 모습은 대단하셨죠. 1분만 늦어도 삼각 표시입니다. 김의경 선생님들 중에 가장 오랜 세월 저희와 같이 계셨으며 그분이 계셨기에 저희가 탈선하지 않고 성장했다고 생각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성심원의 원운인 묵, 인, 애는 저의 왼팔에 먹물과 바늘로 문신을 새겼는데 너무 아파서 묵자와 인자는 제대로 됐는데 애자는 그만 끝을 제대로 못했지요. 게다가 한자라서 왜 그렇게 획수가 많은지요. 성심원 생활 중 한 가지 추억이라면 어렵던 시절 김장 김치 담글 때가 되면 성심원 부근에 있는 단무지 담그는 무밭에 나가 무종 잘라주고 무종 얻어다가 소금에 절여 김치라고 했죠. 그 와중에 무를 손에 쥐고 나서로 무종을 잘라야 되는데 서투른 솜씨에 자르라는 무종은 안 자르고 저의 왼손 2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바람에 큰 상처가 지금도
훈장처럼 남아있죠. 그 이외에 할 말이 왜 더 없겠습니까마는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끝으로 후배 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2014년 10월 4일 방진기 시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